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응? 무슨 소리야, 그게?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뜨거운 오뎅 국물을 젓던 19살 박지아의 손이 그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명품 패딩을 입은 8살 꼬마가 포장마차 앞에서 지아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놀라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어린아이의 눈에 담기엔 너무 깊고 간절한 눈빛이었죠. 지아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고작 19, 고등학교 3학년인 지아가 누군가의 엄마를 닮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서늘한 무언가가 등줄기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하루도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살을 애는 한겨울 칼바람이 골목을 휩쓸고 지나가는 밤이었습니다. 19살 박지아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오뎅 꼬치를 국물 속에 하나하나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낡아 빠진 털모자를 귀 밑까지 눌러쓰고 목도리로 턱까지 감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겨울바람은 어디서든 기어코 파고들었어요. 찢어진 겨울 점퍼 솔기 사이로 장화 밑창 틈으로 심지어 눈꺼풀 위로도 찬바람은 가차없이 스며들었습니다. 발끝 감각은 2시간 전에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그래도 지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뎅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골목 안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멸치와 다시마, 물을 넣고 새벽부터 우려낸 국물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어요. 퇴근길 행인들이 그 냄새에 이끌려 발걸음을 늦추는 순간 지아는 가장 밝은 표정을 만들어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국물이 특히 잘 됐어요. 한 꼬치만 드셔보세요. 억지로 만들어낸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이 따뜻한 국물 한 모금에 아, 맛있다 하는 그 한마디가 지아에게는 하루 중 가장 큰 위안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장사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포장마차 한쪽 구석, 국물 냄비 옆에 올려둔 낡은 휴대폰 화면에는 병원에서 온 부재중 전화가 3통 찍혀 있었어요. 지아는 잠깐 그 화면을 바라봤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어봤자 들을 말이 뻔했거든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수능 성적표였어요. 전국 상위 1% 안에 드는 점수가 찍혀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어느 대학이든 붙을 수 있다고 했고 친구들은 부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아에게 그 숫자는 그냥 숫자였습니다. 꿈을 꿀 여유가 있는 아이들에게나 의미 있는 종이 한 장일 뿐이었죠. 지금 지아에게 당장 필요한 건 대학 원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달 할머니 병원비였어요. 폐암 말기. 그 4글자가 지아의 가슴을 짓누른 지 벌써 7달이 됐습니다. 친할머니가 아니었어요. 10살 때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아무 연고도 없는 지아를 거두어 키워준 옆집 할머니 최복순. 당신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 남의 아이를 데려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재워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제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낮에 병원 원무과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달치 병원비가 밀려 있어요. 다음 주까지 조치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아는 이를 악물고 오뎅 국물을 한 번 저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차린 건 2달 전이었어요. 처음엔 아르바이트 3개를 동시에 뛰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전단지, 배포, 카페 주말 알바.
그래도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러다 동네 분식집 사장님이 오뎅 포장마차를 해보라고 권유했어요. 당신이 오래 쓰던 낡은 포장마차 시설을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빌려줬습니다. 처음엔 어설펐어요. 국물간도 못 맞춰서 짜다는 소리를 들었고 오뎅 꼬치가 자꾸 국물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2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이 조금씩 생겼어요. 퇴근길에 들르는 회사원 아저씨, 학원 끝나고 오는 중학생들, 야근하다 잠깐 나온 간호사 언니들. 오늘 국물 진짜 맛있네요. 그 한마디가 지아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또 한 번 포장마차 천막을 거세게 흔들었어요. 지아는 흔들리는 천막 모서리를 다시 단단히 묶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어떻게든 할게요. 하얀 입김이 겨울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고급 주택가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삼경그룹 회장 저택. 단지 하나가 작은 공원만 한 그 저택 안 넓은 식당에는 오늘도 한상 가득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전복죽, 제철 나물, 두툼한 생선구이, 맑은 국. 전속 주방장이 아침부터 준비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8살 강도윤은 숟가락 하나 들지 않았어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깡마른 두 손이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도련님, 한 숟갈만요. 주방장님이 도련님 좋아하시는 거 다 넣어서 만드셨잖아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의자에서 내려와 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깡마른 팔다리였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작아 보이는 몸이었어요. 볼에 살이라고는 없었고 눈 아래에는 항상 거뭇한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박 씨는 차를 몰면서 백미러로 자주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를 잃은 아이였어요. 출산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합병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세상에 나오는 날 엄마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도윤은 단 한 번도 엄마 품에 안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엄마 손을 잡아본 적도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식욕부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자란 아이의 마음속에 무언가 단단히 막혀 있다는 거였어요. 세계적인 소아 심리 전문가를 데려와도 최고급 음식을 만들어줘도 도윤은 먹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오늘 저녁은 좀 드셨어요? 박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박 기사는 말없이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쯤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날이 올까? 그게 가정부 아주머니의 소원이었고 삼경그룹 오세준 회장의 소원이었고 이 저택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소원이었습니다. 차가 큰 사거리 신호에 걸려 멈춰 섰을 때였어요.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냄새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어요. 뜨겁게 끓는 국물 냄새. 얼어붙은 겨울 공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왠지 모르게 온몸을 녹여버릴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도윤의 코가 실룩거렸습니다. 잠깐만요.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기사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에 발을 올렸습니다. 왜요, 도련님? 저 냄새요. 뭐예요? 도윤이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며 물었습니다. 뿌옇게 김이 서린 유리창을 작은 손바닥으로 닦아내며 두리번거렸어요. 박 기사가 살짝 창문을 내렸습니다. 훅 밀려드는 따뜻한 국물 냄새. 아, 오뎅 냄새인 것 같은데요. 저기 길 건너편에 포장마차가 있네요. 오뎅이요? 네.
꼬치에 꽂아서 뜨거운 국물에 담가 놓는 음식이에요. 옛날부터 겨울에 많이 먹는 길거리 음식이죠.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노란 전구 불빛이 따뜻하게 반짝이는 포장마차, 하얗게 피어오르는 국물김 꼬치를 들고 서서 호호 불어먹는 사람들. 저거 먹고 싶어요. 밖이 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련님이 먼저 뭔가를 먹겠다고 한 게 얼마 만이었던가요?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회장님께 여쭤볼게요. 박 기사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예상보다 짧은 침묵 끝에 오세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줘라. 단 두 글자였지만 박 기사는 그 안에 담긴 절박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련님,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차가우니까 제가 사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세요. 싫어요. 제가 직접 살 거예요. 도윤은 단호했습니다. 작은 두 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저 8살이에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박 기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장마차가 바로 눈앞길 건너편이었고 차 안에서 충분히 지켜볼 수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눈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을게요. 박 기사는 도윤의 손에 1,000원짜리 2장을 쥐어줬습니다. 2,000원이면 2개 살 수 있어요, 도련님.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발걸음이 횡단보도 위에 올라섰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도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포장마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박 기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렇게 생기 있는 걸음걸이를 본 게 언제였던가요? 지아는 오뎅 국물을 젓고 있었습니다. 손님 한 명을 막 배웅하고 돌아섰을 때 포장마차 앞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멈춰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명품 패딩을 입은 아이였습니다. 혼자였어요. 창백한 얼굴, 바람에 나부끼는 얇은 머리카락, 그리고 오뎅 국물 냄비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두 눈. 눈이 어찌나 크고 맑던지 지아는 잠깐 말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어서 와요, 꼬마 손님. 지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도윤은 포장마차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국물 냄새가 더욱 짙게 났어요. 뜨겁게 끓는 국물 안에 여러 종류의 오뎅이 꽂혀 있었고 그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도윤은 1,000원짜리 2장을 꼭 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2개 줄까요? 어떤 거 좋아해요? 도윤은 잠깐 국물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네모난 것, 동그란 것, 길쭉한 것,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저 이거 처음 먹어봐요. 지아는 잠깐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오뎅을 처음 먹어보는구나. 명품 옷을 입었지만 너무 말라 있었어요. 볼에 살이 없었고 눈 아래에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그럼 제일 맛있는 걸로 골라줄게요. 지아는 국물 속에서 도톰하게 잘 익은 어묵 1개와 동그랗게 빚은 어묵볼 꼬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컵에 국물도 가득 담았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국물도 같이 마셔봐요. 몸이 따뜻해져요. 도윤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저택 안의 따뜻함과는 달랐어요. 그건 보일러가 만들어낸 온기였지만 지금 두 손 위에 올려진 이 따뜻함은 뭔가 달랐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그 두 마디에 지아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
얼마나 오래 제대로 된 걸 못 먹은 걸까? 지아는 오뎅 꼬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서 먹어야 해요. 도윤은 지아가 알려준 대로 꼬치에 호 불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러운 어묵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따뜻했습니다. 단순히 온도가 따뜻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가슴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꼬치를 들고 포장마차 앞에 서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지아는 그런 도윤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비싼 옷을 입었지만 저렇게 야위고 저렇게 작은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꼬마 손님? 도윤은 지아를 올려다봤습니다.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강도윤이요. 도윤아, 맛있어? 네. 그럼 됐네. 지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도윤의 손에서 종이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도윤은 굳어버린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 지아를 바라봤어요. 방금 웃은 그 표정을, 그 눈을, 그 입술을. 도윤은 집 거실에 걸려있는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사진이었어요. 엄마가 22살이었을 때 찍었다는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줌마랑. 도윤의 입술이 떨렸어요. 지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응? 뭐라고 했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아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줌마랑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포장마차 앞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지아는 국물을 젓던 손을 멈췄어요. 도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8살짜리 아이의 눈에 담기엔 너무 깊고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지아는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기사는 도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아이의 표정이 달라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늘 무표정하고 멍했던 도윤의 얼굴에 뭔가 살아있는 감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박 기사는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지? 지아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도윤이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나 보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누나가 우리 엄마랑 진짜로 똑같이 생겼어요.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꾸며서 할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지아는 그 눈빛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엄마 닮아서 반가웠겠다. 잘 됐네. 지아는 귀엽다는 듯 도윤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어 줬습니다. 도윤은 그 손길에 잠깐 굳었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아는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걸, 마치 오래 기다리던 것을 드디어 받아든 사람처럼. 오뎅 다 먹었어요? 도윤은 눈을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었어요. 누나, 또 와요. 언제든지. 내일도 와도 돼요? 그럼요. 누나가 맛있는 국물 끓여놓고 기다릴게요. 도윤은 잠깐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를 향해 뛰어갔어요. 조금 가다가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아는 손을 흔들었어요. 조심히 가요. 도윤은 말없이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차에 올라탄 도윤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포장마차를 바라봤습니다. 박 기사는 백미러로 그런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련님, 맛있었어요?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사 아저씨. 네, 말씀하세요. 우리 엄마 사진 있잖아요. 거실에 있는 거요. 박 기사는 순간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먼저 엄마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네, 그 사진이 왜요? 오뎅 파는 누나가 그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박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윤은 곧장 거실로 달려갔어요.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22살의 젊은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엄마, 정말 닮았어요. 도윤은 사진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떼어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오뎅 국물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다 식어버린 국물이었지만 도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꼭 할아버지한테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뎅 파는 누나가 엄마랑 똑같다고. 한편 포장마차에서 도윤이 흘리고 간 1,000원짜리 한 장을 발견한 지아는 빙그레 웃으며 그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오면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날이 어두워지자 다시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지아는 목도리를 더 단단히 두르고 오뎅 국물에 불을 올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까 그 꼬마 손님 때문이었어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지아도 엄마 없이 자랐으니까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가야 할 텐데. 지아는 혼잣말을 하며 오뎅 국물을 저었습니다. 그날 밤 서로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도윤은 엄마를 닮은 누나를 만난 설렘에, 지아는 순수한 꼬마 손님이 남기고 간 따뜻함에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끊어진 줄 알았던 운명의 실이 조금씩 다시 이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삼경그룹 회장 저택의 넓은 식당에는 이른 시간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세준 회장은 늘 그렇듯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으며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55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한국 재계의 거물다운 위엄을 풍겼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아침부터 찾으십니다. 집사의 말에 세주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시계를 봤어요. 6시 반이었습니다. 평소 아침잠이 많던 손자가 이 이른 시간에 찾아온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어요.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잠옷 차림의 도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두 손에는 무언가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제 그 얘기 꼭 드리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세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옆 의자로 불렀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앉아서 얘기해봐. 도윤은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손에 들고 있던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실에서 가져온 엄마 사진 액자였어요. 할아버지, 오뎅 파는 누나 말이에요. 그래, 어제 오뎅을 먹었다고 했지. 그 누나가 어때서? 도윤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로요. 세주는 손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이토록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도윤아, 사람은 누구나 닮은 사람이 있단다. 특히 우리 도윤이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니까 조금만 비슷해도 엄마처럼 보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똑같았어요. 눈도 코도 입도 웃는 모습까지 다 똑같았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주는 손자를 달래듯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알겠어. 그래, 그 누나가 예뻤어? 네.
엄마처럼요. 세주는 부드럽게 웃으며 도윤을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출렁이고 있었어요. 손자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 그 대상이 죽은 며느리를 닮은 낯선 소녀라는 것. 그래, 기회가 되면 한번 보도록 하마. 이제 가서 씻고 학교 갈 준비해라. 오늘도 그 누나한테 갈 거야?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누나가 기다린대요. 도윤이 방을 나간 후 세주는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자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세주는 서재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고 눈앞에는 죽은 며느리 이수연의 사진이 펼쳐져 있었어요. 22살의 도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난 아이. 세주는 나직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어요. 손자의 순수한 확신이 오래 잊고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오뎅 파는 누나가 수연이를 닮았다는 말. 그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어요. 세주는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연이가 21살이던 해였어요. 어느 날 집으로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인사드리고 싶어서 모셔왔어요. 남자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니, 세준의 눈에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존재였어요.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성실함 하나뿐인 청년이었습니다. 수연이는 그 청년의 순수함에 반했다고 했어요. 재벌가의 딸인 수연이를 앞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세주는 단호했습니다. 삼경그룹 회장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그런 청년을 데려오다니. 세주는 청년을 따로 불러 차갑게 말했어요.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딸과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청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수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 그런 말은 배가 부를 때나 하는 거야. 저는 수연 씨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세준의 분노에 불을 질렀습니다. 결국 세준은 돈과 권력을 동원해 청년을 수연이 곁에서 밀어냈어요. 청년의 가족에게 압력을 넣었고 청년이 다니던 회사에 손을 썼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선택지를 주었어요. 가족을 지키려면 떠나라. 청년은 결국 떠났습니다. 그 뒤 수연이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어요. 밥을 먹지 않았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임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주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아이를 낳겠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의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했어요. 세주는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연이는 완강했어요. 이 아이는 제 전부예요. 아버지가 빼앗아간 그 사람의 흔적이에요. 수연이는 아이를 낳기로 했고 출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스트레스와 슬픔으로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제 아이를 부탁해요. 그것이 수연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2살 꽃다운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 얼굴 한 번 다시 보지 못하고 아이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세주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8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어요. 딸의 차가워진 손, 마지막 눈빛, 그리고 갓 태어난 도윤의 울음소리까지. 내가 너를 죽인 거야, 수연아. 딸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가문의 체면, 재벌가의 격.
그런 것들이 딸의 생명보다 중요했던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어요. 도윤을 키우며 세주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손자를 볼 때마다 죽은 딸이 떠올랐고 그래서 더욱 도윤을 과보호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엄마 없이 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자가 처음으로 뭔가를 먹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대상이 수연이를 닮은 소녀. 세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 만약에 도윤의 말대로 수연이를 닮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준비한 무언가일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세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도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포장마차를 찾았어요. 이제는 박 기사도 당연하다는 듯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 포장마차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누나, 저 왔어요. 도윤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지아는 국물 냄비에서 눈을 떼고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도윤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이제 둘은 서로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됐습니다. 지아는 매일 찾아오는 이 특별한 손님을 위해 늘 따끈한 국물을 끓여놨어요.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했어요. 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도윤이라면 학교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늘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고 박 기사에게 들었습니다. 요즘은 달랐어요.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얼굴에 살이 조금 붙었고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무표정하고 먼 곳을 바라보던 눈에 이제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우와, 우리 도윤이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대단한데. 지아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도윤은 잠깐 눈을 감았어요. 마치 오래 기다리던 온기를 받아들이듯이. 누나는 오늘 뭐 했어요? 도윤이 국물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물었어요. 지아는 잠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누나는 할머니 병원 갔다 왔어. 오늘은 좀 안색이 좋으시더라고. 할머니 많이 아파요? 응. 그래도 요즘 조금 나아지고 계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나, 꿈이 뭐예요? 도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아는 잠깐 국자를 멈췄습니다. 누나는 요리 선생님이 되고 싶어? 요리 선생님이요? 응. 맛있는 음식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한테 뭔가 따뜻한 걸 만들어줄 수 있잖아. 지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추운 거리에서 오뎅 국물을 끓이고 있지만 꿈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와, 멋있다. 누나라면 꼭 될 수 있을 거예요. 누나 오뎅이 제일 맛있으니까. 도윤의 응원에 지아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어린 손님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도윤은 모를 거예요. 바로 그때 길 건너편에 검은 세단이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는 오세준 회장과 그의 비서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도련님이 매일 오시는 포장마차인가요? 네, 저기입니다. 세주는 차창 너머로 포장마차를 바라봤습니다. 노란 전구 불빛 아래 오뎅 국물 김이 피어오르는 포장마차. 손자가 그토록 매일 찾아온다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수연이를 닮았다는 그 소녀가 있는 곳. 세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자. 차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다시 추워진 탓인지 지아는 두꺼운 털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있었어요. 세주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때 도윤이 오뎅을 다 먹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누나, 저 이제 가야 해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내일 봐요. 지아가 손을 흔들며 도윤을 배웅했습니다. 세주는 손자가 차로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한 후 계속해서 지아를 바라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낡은 차림의 노인 한 명이 포장마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꽤 오래 굶은 듯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오뎅 하나를 사기에도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저 이걸로 오뎅 하나만.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노인의 손에 든 동전을 보고는 곧바로 오뎅 3꼬치를 봉투에 담았어요. 어르신, 이거 드세요. 국물도 드릴게요. 하지만 돈이. 괜찮아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 국물이 특히 잘 됐거든요. 따뜻하게 드시고 힘내세요. 지아는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노인의 손에 꼭 쥐어줬습니다. 노인은 눈물이 글썽이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세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장사로 먹고 사는 아이인데 저렇게 아낌없이 나누는 모습이라니. 요즘도 저런 아이가 있네. 세준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비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참 마음씨 고운 아이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저녁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 학원 가는 학생들이 따뜻한 오뎅을 사러 왔어요. 지아는 지치지 않는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세주는 지아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힘든 환경에서도 저렇게 밝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끝내 얼굴은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모자와 목도리에 가려진 얼굴은 눈매 정도만 겨우 보였어요. 그 눈매가 왠지 낯이 익은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늦었습니다. 돌아가시죠. 비서의 말에 세주는 아쉬움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세주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지아는 여전히 포장마차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수연이를 닮은 걸까? 아니면 내가 도윤이의 말에 너무 예민해진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세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세준은 또다시 서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아의 선한 행동들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동전밖에 없는 노인에게 오뎅 3꼬치를 쥐어주던 손, 지치지 않는 환한 웃음. 저런 아이가 저렇게 고생하고 있다니. 세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수연이를 닮은 아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준비해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세주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주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저 포장마차 아이 말이야. 네, 회장님. 조용히 신원 확인해봐. 가족관계도. 특히 부모 쪽. 비서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세준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이 곧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흘 후 아침 세준의 책상 위에는 얇은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세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단출했습니다. 한 장짜리 종이에 간단한 인적 사항만 적혀 있었어요. 성명 박지아,
19세 현주소 서울시 강북구 소재 반지하 월세 가족사항 조모 최복순 72세 폐암 투병 중 아버지 불명 어머니 박은정 9년 전 사망. 세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은정. 그 세 글자가 눈앞에서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어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박은정. 세준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첫째 딸 수연이를 두고 쫓기듯 떠나야 했던 전 아내의 이름이었어요. 세준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고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25살이던 해였어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박은정. 작은 꽃집에서 일하던 22살의 여인이었어요. 은정이는 가난했지만 맑고 순수했습니다. 재벌 2세라는 세준의 신분에 주눅 들지도 아첨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한 남자로서의 세준을 봐줬습니다. 세준은 그런 은정이에게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선대 회장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집안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안 된다. 우리 집안의 격에 맞는 여자를 찾아라. 그러나 세준은 끝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은정이와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은정이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투명 인간 취급을 했어요. 선대 회장은 은정이가 있는 자리에서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시누이들은 대놓고 멸시했습니다. 은정이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세준을 사랑했기에,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세준은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은정이를 대저택에 홀로 남겨두는 날이 많았어요. 그 사이 은정이는 시댁 식구들의 구박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첫째 딸 수연이가 태어났을 때 잠시 분위기가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출장에서 돌아온 세준 앞에 은정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이게 무슨 일이야? 못 견디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은정이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이는 어떻게 하고? 아직 8살밖에 안 됐잖아. 수연이는 이 집에서 자라는 게 나을 거예요. 저 같은 엄마보다는 이 집안의 딸로 자라는 게. 은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잠든 어린 딸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준을 향해 말했어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날 지켜줬더라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은정이는 그렇게 떠났고 이혼 서류가 날아왔어요. 세준은 아내를 찾으려 했지만 은정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은정이라는 이름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세준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 박은정, 9년 전 사망. 은정이가 죽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딸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지아, 19살. 나이를 계산해 보니 은정이가 떠날 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뜻이었어요. 은정이의 딸. 그렇다면 설마. 세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지아가 자신의 딸일 가능성. 하지만 동시에 은정이가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나 낳은 아이일 수도 있었어요. 보고서에는 아버지 불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지아가 자신의 딸이라면 그는 또 한 번 가족을 외면한 것이 됩니다. 알지도 못한 채 딸을 고생시킨 것이었어요.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추가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말해봐. 박은정 씨는 9년 전 폐렴으로 사망하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아 양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해 봤는데 부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혼모 출산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세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아 양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웃에 살던 최복순 씨가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보호자도 최복순 씨로 되어 있고요. 알겠네. 나가보게. 비서가 나간 후 세준은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정이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혼자 딸을 낳아 키우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켜줬더라면. 세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세준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19살 지아가 추위와 싸우며 오뎅 국물을 끓이고 있을 거였어요.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면 세준은 상상하기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세준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정이의 얼굴이, 수연이의 얼굴이, 그리고 목도리에 가려진 지아의 눈매가 뒤엉켜 그를 괴롭혔어요. 은정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둠 속에서 세준의 참회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난 사람에게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제 남은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 도윤이와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지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뒤 사흘이 흘렀습니다. 세준은 그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출근길 차 안에서도 회의실에서도 서재에 홀로 앉아 있을 때도 박은정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세준은 결심했습니다. 비서, 네, 회장님. 오늘 오후에 그 포장마차로 가겠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비서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출발하시겠습니까? 그래. 준비해주게.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오후 2시 검은 세단이 조용히 포장마차가 있는 골목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세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아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아니라면 이 복잡한 감정은 무엇일까요?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비서의 말에 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차가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세준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거리가 너무 소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인가? 세준이 앞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비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파악했어요. 회장님, 구청 단속반 차량인 것 같습니다. 단속반이? 네. 그리고 용역 차량도 보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더 가까이 가보게. 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세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포장마차는 이미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구청 단속반원들과 험악한 인상의 용역 직원들이 오뎅 냄비와 의자, 간판을 마구잡이로 트럭에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불법 노점상 강제 철거입니다. 경고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단속반원의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겨울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세준의 눈에 한 소녀가 들어왔어요. 낡은 털모자에 해진 패딩 점퍼,
목도리를 두른 지아였습니다. 지아는 트럭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활짝 벌렸어요. 안 돼요.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지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공포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아가씨, 비켜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야. 용역 직원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지만 지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냄비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어요. 이게 저희 할머니 병원비예요. 전 재산이 다 여기 있어요. 제발,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지아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빨갛게 언두 손이 필사적으로 냄비를 붙들고 있었어요. 세주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비켜주세요. 다칠 수도 있어요. 단속반원이 조금은 미안한 듯 말했지만 지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싫어요. 못 가져가요. 이거 없으면 저희 할머니가 지아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끊겼습니다. 용역 직원 중 하나가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섰어요. 덩치가 큰 남자였습니다. 어디서 어린 것이 방해야. 남자는 지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힘에 지아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짧은 비명과 함께 지아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철퍼덕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아침에 내린 눈이 녹아 흙탕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아의 온몸이 차가운 진흙탕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 입었던 패딩 점퍼는 순식간에 갈색 흙탕물로 범벅이 됐고 지아의 얼굴에도 흙이 튀었어요. 지아는 진흙탕 속에서 신음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덜컹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용역 직원들이 오뎅 냄비를 트럭 바닥에 내던지며 생긴 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써서 낡았던 국물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며 두 동강이 났어요. 안 돼. 안 돼요. 지아는 진흙탕에 주저앉은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국물을 우려내던 소중한 냄비가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할머니의 병원비를 벌어주던 유일한 희망이 부서지는 모습을, 마침내 지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부서진 냄비 조각을 바라보며 19살 소녀는 세상 모든 절망을 토해내듯 울부짖었어요. 세주는 차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흙탕물 속에 쓰러진 지아의 모습이, 절규하는 목소리가, 부서진 냄비가 세준의 눈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 아이가 만약 내 딸이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찢어지고 있었어요. 은정이를 떠올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구박받으며 홀로 견뎌야 했던 아내를, 수연이를 떠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고 절망 속에서 아이를 낳다 죽은 딸을,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절망에 무너지고 있는 지아를 내가 또 지켜주지 못하는 건가.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세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두 주먹이 세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진흙탕으로 범벅이 된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부서진 냄비 조각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라도 고쳐서. 지아의 중얼거림이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미 쓸모없어진 쇳조각들을 모으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구청 단속반과 용역들은 이미 트럭에 올라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세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서, 네, 회장님. 세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구청에 연락하게. 누가 저 철거를 지시했는지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팀에도 연락해. 지금 즉시. 비서는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곧바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세주는 차 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은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는 천천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코트를 휘감았지만 추위를 느끼지 못했어요. 지금 그의 온 신경은 흙탕물 속에서 부서진 냄비 조각을 줍고 있는 그 소녀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세주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현장을 향해 외쳤습니다. 당장 멈춰. 당장 멈춰. 세준의 목소리가 현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지만 위험이 서린 목소리였어요. 소란스럽던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트럭에 올라타려던 용역들이 멈춰 섰고 구청 단속반원들도 고개를 돌려 세준을 바라봤어요.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용역 직원이 인상을 쓰며 세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지하를 밀쳤던 그 덩치 큰 남자였어요. 당신은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비켜. 남자가 으름장을 놓으며 손을 들어 세준을 밀쳐내려는 순간 비서가 재빠르게 세준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서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삼경그룹 오세준 회장님이십니다. 비서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명함을 구청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내밀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삼경그룹. 한국 재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의 이름이었어요. 구청 책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용역 직원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무슨... 구청 책임자가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비서는 명함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노점상으로 인한 모든 법적 문제, 금전적 문제는 저희 삼경그룹에서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비서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차갑게 덧붙였어요. 지금 당장 손 놓으시죠. 그리고 철거 명령을 내리신 분의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 법무팀에서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협상의 여지 따위는 없었습니다. 구청 책임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 뿐이었어요. 용역 직원들은 서둘러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지하를 밀쳤던 남자도 황급히 뒤로 물러섰어요. 단속반원들도 차에 올라타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삼경그룹 회장이라고. 진짜야? 큰일 날 뻔했다. 빨리 가자. 트럭이 소란스럽게 떠나고 나서야 현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준은 그 모든 소란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부서진 냄비 조각을 줍고 있는 지아를. 세준은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심장이 쿵 울렸어요. 또 한 걸음.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조용히 길을 비켜줬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무언가 엄숙하고 중요한 순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세준은 지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냄비 조각을 줍고 있었어요. 진흙으로 범벅이 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세주는 지아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입술을 떨며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학생.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주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학생. 지아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멈추고 조그맣게 떨고만 있었습니다. 모자를. 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자를 벗어줄 수 있겠니?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흙이 묻은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지아는 떨리는 손을 들어 털모자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모자가 벗겨지며 지아의 머리카락이 드러났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 그 순간 세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진흙이 묻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이마의 선을, 그 눈매를 세준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은정이었습니다. 아니, 수연이이기도 했어요. 둘 다였습니다. 22살에 도윤이를 낳고 세상을 떠난 딸 수연의 이마가 그곳에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떠났던 아내 은정이의 눈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준의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도리도. 세준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어요. 목도리도 빼줄 수 있을까? 지아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목도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목도리가 한 바퀴 풀렸습니다. 세준의 심장이 쿵 소리를 냈어요. 또 한 바퀴 풀렸습니다. 세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진흙이 묻은 목도리가 완전히 벗겨지며 지아의 얼굴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세준은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은정이었습니다. 22살 꽃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은정이가 그곳에 서 있었어요. 맑고 순수했던 그 눈동자, 수줍게 웃던 그 입술의 선,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아니, 수연이이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왔을 때 수연이의 간절했던 그 눈빛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5년을 살아오며 사업가로서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회장 자리에 앉아 그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오대준이 지금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은정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떨림이 되살아났습니다. 수연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벅참이 되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키지 못했던 후회와 죄책감이, 미안함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준은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만약 다른 이름을 말한다면, 만약 자신의 착각이라면, 하지만 물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세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훔치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물었습니다. 혹시 내 어머니 이름이? 세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지아가 고개를 갸웃하며 세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의문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세준은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박은정이니? 세 글자. 그 세 글자를 말하는 순간
세주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이 그 얼굴에 확 퍼졌어요. 네. 지아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세준의 귀에서 웅소리가 났어요. 눈앞이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그 질문에 세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꺾였어요. 55년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온 재벌 회장이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던 남자가 흙탕물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세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 만에 세주는 떨리는 손을 내렸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드러났어요. 그는 지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입술을 열고 간신히 말했어요. 그분은 목소리가 울음에 섞여 나왔습니다. 내 전 아내였어.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지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 아내, 엄마의 전 남편. 그 말은 곧, 그럼 저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의미가 그 한 문장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세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주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에 아버지 불명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은정이가 자신을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회장님, 일단 이곳을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야겠지. 세주는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지아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따뜻한 캐시미어 코트가 얼어붙은 지아의 몸을 감쌌어요. 일단 병원부터 가자.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해. 지아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너무 추웠고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비서가 지아를 부축해 차로 안내했습니다. 세준도 뒤따라 차에 올랐어요. 차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란이 차단됐습니다. 조용했어요.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지아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진흙으로 범벅이 된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세주는 지아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겨울거리를 지나 병원을 향해 갔어요. 세주는 지아를 곁눈질로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어깨가 꽉 쥔 주먹이 창밖만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지아야. 세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지아가 작게 대답했어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에 대해서, 은정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지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지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폐렴이었대요. 겨울이었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셨거든요. 세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로는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절 키워주셨어요. 친손녀처럼요. 할머니는 자식이 없으셨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한테 절 부탁하셨대요. 지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세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은정이가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다는 말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은정이를 찾았더라면, 만약 은정이가 자존심을 버리고 연락했더라면, 은정이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빠에 대해서는요. 지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세준을 돌아봤어요. 그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그 얘기를 꺼내는 걸 싫어하셨어요. 세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는 어디 있냐고, 왜 우리랑 안 사냐고. 지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말라고. 세준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그 뒤로는 저도 다시는 안 물어봤어요. 은정이가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을지, 얼마나 미워했을지, 아빠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기 싫을 만큼 미안하다. 세준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아는 세준을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세준은 떨리는 손을 뻗어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흙이 묻은 차갑고 작은 손이었어요. 지아야. 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얼굴이, 내 어머니의 이름이, 그리고 내 나이가,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구나. 지아는 세준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나는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어. 시댁 식구들의 구박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지. 세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나를 떠났어. 그때 너를 베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나는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마도. 세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은 내 딸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죄인이야. 그리고 너에게도 나는 의심이라는 죄를 짓고 있어. 세준은 지아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보고서에 아버지가 불명이라고 적혀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내 아버지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 어머니가 나를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준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세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너를 법적으로도, 그리고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첫 번째 절차가 필요하구나. 세준은 지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검사를 하자. 유전자 검사. 그래야 너를 제대로 지킬 수 있어. 법적으로도 누구도 의심할 수 없게. 지아는 한참 동안 세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차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준은 그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지아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동안 지아를 고생시킨 자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세준은 지아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세준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까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가 봉투를 열었어요.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부녀관계 확률.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99.99%. 순간 세준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99.99%.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아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세준은 지아의 손에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부녀관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세준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종이를 붙들고 그대로 무너졌어요. 의자에 앉은 채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55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회장이라는 직함도 재벌이라는 신분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세준은 그저 한 명의 아버지였어요. 딸을 지켜주지 못한, 딸의 존재조차 몰랐던 한심한 아버지였습니다. 널 버리려던 게 아니야. 세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내가 미쳤던 거야. 내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해서. 지아는 세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세준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괜찮아요. 지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전 아빠를 원망한 적 없어요. 엄마도 마지막엔 아빠를 용서했을 거예요. 그 말에 세준은 더욱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아야. 그리고 지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의심한 것도 이해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증거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세준은 고개를 들어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너를 흙탕물에 쓰러져 울던 그 모습을 보고도 나는 의심했어. 그게 제일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면서도. 지아는 세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지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한테 아빠가 생긴 거잖아요. 그 말에 세준은 지아를 껴안았습니다. 딸을 처음으로 안았어요. 19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꼭 지켜줄게. 세준의 울음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55년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세준은 지아와 함께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세준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지아를 키워준 은인을 만난다는 긴장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은정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할머니 병실은 저기예요. 지아가 한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일반 병실이었어요. 6개의 침대가 놓인 다인실이었습니다. 세준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가장 안쪽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폐암까지 앓고 계셔서인지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지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저 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아는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세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잠시 세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입술을 떨었습니다. 당신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지아 아버지요? 세준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세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맞지요? 할머니의 물음에 세준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은정이가 말했어요. 죽기 전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준은 할머니 옆 의자에 앉았어요. 지아도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정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은정이는 좋은 아이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은정이가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 벌써 배가 불러 있었지요. 혼자였어요.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세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 그때부터 은정이를 도왔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혼자 배를 두르고 있으니 어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겠어요.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은정이는 출산 전날까지 일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일을 멈추지 않았지요. 세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은정이가 혼자 그 고생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던 날 은정이가 혼자 병원에 갔어요. 제가 늦게 알고 뛰어갔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아를 낳고 은정이가 아이를 보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이를 보니 웃음이 나온대요. 지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정이가 아이 이름을 지었어요. 지아, 지혜롭고 아름답게 자라라고. 할머니는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은정이는 10년을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침엔 신문 배달, 낮엔 식당 일, 밤엔 청소.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지아를 키웠지요. 세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지아 아버지한테 연락해보지 그러냐고. 도움이라도 받으면 좀 나을 거 아니냐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은정이가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평소에 순한 아이가.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절대로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래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래요. 자기가 힘들 때 지켜주지 않은 사람이래요. 세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저와 지아가 없어도 잘 살 거예요. 우린 그 사람 인생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에 세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이는 가끔 당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지아 재우고 제 집에 놀러 와서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그렇게 물어보곤 했어요.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더라고요. 세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은정이가 아프기 시작했지요. 폐렴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은정이가 죽기 며칠 전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지아를 돌봐달라고, 자기 대신 엄마가 되어달라고. 할머니는 지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멈췄어요. 절대로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이 싫어요. 하지만 지아는 그 사람을 닮아서 행복했어요. 그 말에 세준은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목 놓아 울었어요. 은정이가 자신을 원망했다는 것. 하지만 지아를 통해 자신을 떠올렸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세준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한참을 운 후 세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준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어요. 제 딸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외로웠어요. 지아가 있어서 저도 살았어요. 세준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바르게 섰어요.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숙여 큰 절을 올렸습니다. 55년 인생에서 회장 자리에 앉은 후로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이렇게 절한 적이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세준은 또 절을 했습니다. 제대로 속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세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세주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세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은정이의 사진, 수연이의 사진, 그리고 오늘 찍은 지아의 사진. 세주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선대 회장은 은정이를 구박했습니다. 그래서 세주는 아내를 잃었어요. 그리고 세주는 수연이의 남자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딸을 잃었죠. 자신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어느새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은정이에게, 수연이에게, 그리고 지아에게 자신이 당한 고통을 자신의 가족에게 똑같이 가했다는 것. 아버지. 세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한 짓을 나는 내 딸에게 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세주는 사진들을 가슴에 안았어요. 은정아, 수연아, 그리고 지아야. 미안하다. 이틀 후 할머니는 삼경그룹 건물 안에 있는 VIP 전용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고급 1인실이었어요. 넓은 창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고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전담 의료진 5명이 배치됐어요. 폐암 전문의 간호사 3명, 영양사 1명.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지아가 신기한 듯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이런 데까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세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신 은혜, 평생 갚아도 부족합니다. 세주는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할머니의 모든 병원비와 생활비는 우리가 책임진다.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려라. 알겠습니다, 회장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세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제 딸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할머니가 VIP 병실로 옮겨진 지 일주일 후 세주는 지아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지아야, 앉아라. 세주는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어요. 지아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아빠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세주는 서류 하나를 꺼내 지아 앞에 놓았습니다. 은혜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아가 서류를 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아빠가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 할머니 이름으로. 세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복순 할머니의 이름으로 은혜 장학재단을 설립할 거야.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지.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너를 키워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도와야 해. 그게 진짜 속죄라고 생각해. 세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 하지만 최소한 내가 겪었던 그 추위와 배고픔을 다른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게 해주고 싶구나. 지아는 서류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할머니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이틀 후 세주는 할머니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이걸 보세요.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내 이름으로? 네. 은혜 장학재단입니다. 할머니께서 지아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세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빛날 줄은.
할머니가 빛나신 겁니다. 지아를 구해주셔서 제게 속죄할 기회를 주셔서 그날부터 세주는 재단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한 달 후 은혜 장학재단이 공식 출범했어요. 첫 해에만 1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장학생이 바로 지아였어요. 아빠, 전 장학금 안 받아도 돼요. 다른 친구들한테 주세요. 지아가 사양했지만 세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첫 번째 장학생이 되어야 해. 그래야 이 재단의 의미가 살아. 지아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봄, 지아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전공은 식품영양학과였어요. 왜 식품영양학과를 선택했어? 세준이 물었을 때 지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뎅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따뜻함을요.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세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아빠가 응원할게. 지아가 집에 온 후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도윤이었습니다. 이모. 8살 도윤이는 이제 지아 이모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지아를 찾았습니다. 도윤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이요? 체육 시간에 달리기 했어요. 제가 1등 했어요. 예전에는 체육 시간만 되면 구석에 앉아 있던 아이가 이제는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우와, 대단한데. 우리 도윤이 정말 씩씩하네. 지아가 도윤이를 번쩍 안아 올리자 아이는 깔깔 웃었어요. 이모, 배고파요. 그래. 그럼 이모가 뭐 만들어줄까? 오뎅이요. 이모 오뎅이 제일 맛있어요. 지아는 부엌으로 가서 오뎅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준이 특별히 주문 제작한 새 냄비였어요. 자, 여기 따끈따끈한 오뎅. 와, 맛있겠다. 도윤이는 오뎅 꼬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깡말랐던 아이는 이제 볼에 살이 올라 또래 아이들처럼 건강해 보였습니다. 밥투정도 사라졌어요. 아침마다 식탁에 앉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밥 다 먹었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도윤이 정말 씩씩하구나. 세주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지아 덕분이라는 걸 세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지아는 자신의 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엄마 은정이가 남긴 몇 안 되는 유품들이 담긴 상자였어요. 그 안에서 지아는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2살 은정이의 사진이었습니다. 꽃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지 뒤로 꽃들이 보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아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지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죠? 나 아빠를 만났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싫어하실까요? 엄마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인데. 지아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그치만 엄마 아빠를 용서해 주세요. 아빠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대요.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요. 지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이제 행복해요. 아빠도 생겼고 조카도 생겼어요. 할머니도 좋아지고 계시고요. 바로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잠옷을 입은 도윤이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이모, 아직 안 잤어요? 도윤아, 아직 안 잤어? 지아가 급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모 울어요? 왜 울어요? 도윤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아니야. 그냥. 지아는 도윤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냥 너무 기뻐서. 우리 도윤이 만나서 너무 기뻐서. 도윤이도 지아를 꼭 안았어요. 저도요.
이모 만나서 정말 좋아요. 이모는 엄마 같아요. 그 말에 지아는 더 세게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은혜 장학재단의 첫 번째 봉사활동 날이었어요.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50명이 사는 곳이었어요. 자, 여기 오뎅 나갑니다. 지아가 환하게 웃으며 각 끓인 오뎅을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보육원 마당에는 특별히 가져온 오뎅 냄비가 놓여 있었어요. 와, 오뎅이다. 저 2개 주세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줄을 섰습니다. 제가 이모 조수예요. 도윤이가 옆에서 서툰 솜씨로 꼬치를 꽂으며 지아를 도왔어요. 우리 도윤이 정말 잘하네. 지아가 칭찬하자 도윤이는 더욱 신이 나서 일을 도왔습니다. 세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과 손자가 함께 웃으며 봉사하는 모습, 아이들이 행복하게 오뎅을 먹는 모습, 세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뎅 국물처럼 따뜻한 미소였어요. 이제 조금은 속죄가 됐을까? 세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은정아, 수연아, 이제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세준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3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왼쪽에는 수연이의 사진, 22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첫째 딸의 모습, 오른쪽에는 은정이의 사진, 지아가 가져온 흑백 사진이었어요. 꽃집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아내 모습, 그리고 가운데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준과 지아, 그리고 도윤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셋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준은 가운데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세준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겨울은 끝났습니다. 차가운 오뎅 포장마차 앞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오뎅 한 꼬치로 이어진 운명. 3대에 걸친 비극은 8살 손자의 순수함으로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가족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들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